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온 오세훈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동시에 양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5일 이전에 단일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의 위증 의혹을 재심의하는 대검 부장과 일선 고검장 회의가 9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의 재심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배경과 전망을 살펴봅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자체와 공기업을 상대로 2차 조사를 벌인 결과 투기 의심자 23명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직원 1명이 투기 의심 사례로 판단돼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애틀랜타 총격 참사 수사를 맡은 보안관이 추모 현장을 찾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And I just want to say to our Korean friends that we're sorry for your loss of life. 범행 동기로 성중독 가능성을 제기해 여론의 질타를 받던 수사당국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케이블 방송사 드라마에 중국어가 표기된 중국 인스턴트 비빔밥 제품이 노출돼 논란입니다. 드라마의 한류를 타고 비빔밥이 중국 음식으로 오해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방금 전 마감됐습니다. 이 후보 등록 전까진 단일화를 마무리 짓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던 오세훈,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결국 이렇게 각각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이 투표용지에 이름이 모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 두 후보 모두 등록을 마친 뒤에 똑같이 양보를 하고 상대방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겠다 선언했지만 실무진들이 만나면 말들이 달라집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변수죠. 야권 단일화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회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철웅 기자, 이 협상 상황을 좀 전해 주시죠. 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오늘 하루 종일 여론조사 방식을 놓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오전엔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설전을 주고받더니 오후 들어선 양쪽이 갑자기 서로 양보하겠다면서 또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양측이 어떻게 실무에 임할지 전략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두 후보 사이의 쟁점은 여론조사를 하는 데 있어 유선 전화 조사 방식을 포함시키느냐입니다. 오 후보는 10% 유선 전화 조사를, 안 후보는 100% 무선 전화 조사를 각각 주장했는데요. 안 후보가 상대방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자 오 후보도 양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수용하겠습니다. 이제 만족하십니까? 유선을 제외하고 무선으로 조사하는 것을 제가 양보하고 전격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통 큰 정치인, 양보하는 정치인 모습을 보여서 지지를 더 얻겠다는 계산이 깔린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또 야권 후보 단일화가 무산되거나 지체될 경우 단일화 시너지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5일 전까지 단일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어 다음 주 초쯤 단일 후보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초롱입니다. 역시 등록을 마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LH 사태로 타격을 입은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특단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서울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이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매표 행위라며 비난했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재난지원금으로 야권 단일화에 맞불을 놨습니다. 당선되면 가장 먼저 모든 서울 시민에게 재난 위로금부터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의 보편적 재난 위로금을 블록체인 기반 KS 서울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보증하는 전자화폐를 스마트폰으로 지급한 뒤 결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1조 원가량의 돈이 드는데 지난해 서울시 세입이 예상보다 많아 시민이 낸 세금을 돌려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권은 분위기 반전용 매표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현금 살포로 지난해 4.15 총선에서 톡톡히 재미를 본 집권 여당이 민심이 심상치 않은 곳으로 드러나자
현금 지급 물량 공세를 파상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급조된 선거용 매표 공항으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박 후보는 공약 발표와 함께 지지층 결집 행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야권 단일화로 결국 진보 대 보수의 박빙 대결이 될 거란 판단에 따른 겁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이렇게 후보 등록까지 마치면서 이 선거전 열기는 그야말로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저희가 살펴보니 시장 선거 때마다 최종 결과와 거의 일치했던 이 족집게 선거구가 서울과 부산에 한 군데씩 있었습니다. 김민지 기자 설명 보시고 그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투표는 오는 4월 7일 저녁 8시까지입니다. 이후 이 투표함을 열어봐야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서 민심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 선거의 축약판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양천구와 부산 해운대구입니다. 지난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는 52.8%, 김문수 후보는 23.3%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두 후보의 득표율과 가장 비슷한 결과가 나왔던 곳, 바로 양천구였습니다. 양천구는 박빙의 승부를 보였던 지난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때도 무상급식 논란으로 이듬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도 최종 득표율과 가장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에서는 해운대구가 그렇습니다. 지난 2018년 부산시장 선거에서 오거돈 후보는 55.2%, 서병수 후보는 37.2%의 표를 얻었는데요. 해운대구 득표율 역시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선거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서울 양천구와 부산 해운대구의 민심을 정한희 기자와 최선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빼곡하게 들어선 아파트, 오래된 빌라들. 전체의 70%가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는 서울의 대표적인 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지난달 양천구의 평균 아파트값은 9억 600만 원, 서울 평균 아파트값과 거의 일치합니다. 전셋값 역시 서울 평균과 비슷합니다. 양천구 내에서 신시가지와 구도심 사이 평균 아파트값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서울 전체 지형의 축소판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강남과 강북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어서 양천구의 유권자 특성이 전체 서울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일종의 리트머스.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건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집값이죠. 저희 아이들이 일단은 집을 장만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 집값이 안정이 돼야. 그 직원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정보들을 알고 그렇게 쓴 거잖아요. 부동산 문제가 좀 커지는 일이 없도록 좀 만들어갔습니다. 또 이들은 경제를 살리는 후보를 원했습니다. 몸을 바쳐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할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주고 싶어요. 어떤 거 좀 보고서 뽑으실 거세요? 저는 청년 일자리에. 고층 아파트가 늘어선 부촌과 달동네가 공존하는 부산 해운대구입니다. 이곳 해운대구는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3040, 5060 세대 비율을 따져봤더니 부산시 전체 평균과 비슷했습니다.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보수, 중도, 진보 계층이 고루 거주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중산층 이상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들이 함께 있습니다. 부산이 갖고 있는 인구 구성의 다양한 부분들이 그대로 조금 압축돼가지고. 양극화가 뚜렷한 만큼 유권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우선으로 꼽았습니다. 서울에 있다 왔는데 부산 자체가 이제 그 청년들을 위한 이런 회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없더라고요. 청년들이 없어요. 부산에 먹거리가 없어서 그렇잖아요. 정치권의 네거티브 전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꼬라지도 보면 간디비 짓고지 뭐 야당 여당 일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국민들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자기네들 특히 그런 사업이겠죠.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신망을 안 주고. 서울 양천구와 부산 해운대구 표심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바로미터가 될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대검 청사에선 끝장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때 위증 강요 의혹 사건을 두고 검찰 수뇌부들이 격론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검사들만 모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법무부와 검찰의 2차전 성격이 강하죠. 이 선거를 앞둔 여야 정치권도 결과에 관심이 큽니다. 이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검에 나가 있는 취재의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은우 기자, 이 오전 10시에 시작이 됐는데 아직도 이 회의가 끝나지 않은 거죠? 네, 회의를 연 지 9시간 넘게 지났지만 이 고검장과 대검 부장검사 회의는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점심도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은 끝장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검사의 강요로 재판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리하게 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증인을 재판에 넘길지를 심의하려고 열린 건데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 부장검사 7명, 일선고검장 6명이 참석했습니다. 오후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불러 증인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임 연구관은 증인 김모 씨 등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대검은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럼 언제쯤 이 회의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네, 오늘 회의는 밤 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위증 의혹을 받는 증인의 공소시효가 사흘 뒤면 끝나기 때문에 주말 안에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토론이 오늘 밤을 넘겨서 주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토론이 길어지는 건 가급적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기 위해서인데요.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표결을 통해 참석자 과반수가 찬성한 쪽으로 결론을 내게 됩니다. 앞서 대검의 무혐의 결정에 관여한 조남관 대행과 이에 반대해 기소 의견을 냈던 한동수 감찰부장이 표결에 참여할지도 관심입니다. 만일 결론이 기소 쪽으로 나면 위증 강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들도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법무부와 검찰이 또 충돌할지 기로에 서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사회부 최주영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최 기자, 이 모든 게 이제 한명숙 전 총리 이 불법 정치 자금 사건에서 비롯된 건데 이 사건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사건이 좀 복잡한데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지난 2007년 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에게 9억 원가량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사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5년 대법원이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이제 대법원 결정까지 나온 건데 왜 또 논란이 되는 겁니다? 이 검찰 조사 때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했었던 한만호 씨가 사실 1심 재판 도중에 말을 바꿨기 때문인데요. 이 검찰은 한 씨가 진술을 바꾼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이 한 씨 동료 재소자들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이때 일부 재소자들은 한 씨가 위증을 미리 준비했다, 이런 취지로 증언을 했는데 이걸 놓고 당시 수사팀 검사들이 재소자들에게 미리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 위증 논란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사실 재소자가 위증을 했는지 확인하라, 이런 지시 자체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이 전임자였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 지시에 대해서 대검 감찰부의 결론이 내려졌는데 바로 무혐의 처분이었습니다. 위증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이게 이유였거든요. 이번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임은정 검사가 최종 판단에 참여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 결론의 적정성 이 부분에서 이 문제가 있다, 이런 의심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번 수사 지휘 자체는 만약에 재소자가 위증을 한 걸로 나오면 이 위증을 시킨 검사를 확인해서 이 재판에 넘기겠다, 이런 거를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사실 이제 제일 궁금한 건 이 부분인데요. 이제 오늘 만약에 대검 고위 간부들이 재소자를 다시 기소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다면 이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도 혹시 바뀔 수가 있는 겁니까? 이 유죄 판결이 뒤집힐 거다, 이거는 현재로서는 단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제가 이 한 전 총리 사건 판결문을 좀 살펴봤었는데 한 전 총리 유죄 선고에는 이 한만호 씨의 증언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릴 때 이 진술보다는
증거를 더 눈여겨봤기 때문이죠. 이 한 전 총리 측이 말했었던 이 1억 원짜리 수표 한 장과 또 현금 2억 원을 받은 정황이 나왔기 때문에 한 전 총리의 혐의가 최종 인정된 것인데 오늘 회의 결과 이 일부 진술이 위증이란 결론이 나와도 이 결국에는 돈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술 외에 이제 증거가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한정 총리의 이 재심, 이거는 열릴 수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전제 조건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 재판에서 위증이 있었다는 게 입증이 되고 이걸 강요한 검사들 역시도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수사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가 인정될 때 이 한 전 총리가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법원이 사유를 따져서 재판을 다시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검찰 안에서는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재심보다는 한 전 총리의 사면 추진을 위한 명분으로 당시 검찰 수사에 문제점을 드러내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치와 법리가 좀 섞여 있는 것 같군요. 지금까지 사회부 최주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LH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 공기업 전체 직원을 조사한 결과 투기가 의심되는 23명이 나왔습니다. 청와대도 자체 조사 결과를 냈는데 경호처 직원 1명이 경기도 광명에 땅을 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전혜정 기자입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투기 의심 공직자와 공기업 직원에 대한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지역 내에서의 토지 거래자 등은 총 28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중 수사 의뢰 투기 의심자는 23명입니다. 3기 신도시를 관할하는 경기도 등 9개 지자체와 공기업이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수사 의뢰된 23명은 광명과 안산 등 기초지자체 공무원 18명과 지방공기업 소속 직원 5명 등입니다. 이들이 매입한 필지는 모두 32곳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곳의 땅을 소유하거나 쪼개기 매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지 않은 127명은 특수본에 통보돼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3기 신도시와 인접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한 237명의 자료도 넘겨졌습니다. 청와대 조사에선 대통령 경호처 소속 4급 직원이 광명 지역에서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대기 발령됐습니다. 2017년 9월경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상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 413평방미터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에 대한 경찰의 소환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내부 정보 활용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땅을 샀습니까? 3기 신도시 예정지 땅을 많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강 사장은 오늘 하루 종일 조사를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LH는 조직 전체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1,000명 넘게 뽑는 신입 채용도 전면 보류됐고 공사 발주들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부가 약속한 LH 개혁 방안도 갈팡질팡하고 있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올해 1월 LH가 낸 채용 공고입니다. 상반기에 채용형 인턴 150명과 업무직 160명, 체험형 청년 인턴 700명 등 총 1,010명을 채용한다는 겁니다. 채용 규모로 보면 공기업 가운데 단연 1등입니다. 하지만 직원 투기 의혹으로 LH의 채용 일정은 전면 보류됐습니다. 앞으로 조직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취업준비생들도 비난받는 LH 대신 다른 공기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입사 후에 내가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다른 메이저 공기업 쪽으로 방향을 전환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공사 발주도 멈춰섰습니다. LH는 올 1분기에 1조 1,093억 원 수준의 공사 발주를 할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건 3분의 1 수준인 3,550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게시판에는 아파트 이름에서 휴먼시아나 LH를 빼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LH는 부정부패, 투기, 비리, 적폐의 상징이란 겁니다. 하지만 정부의 LH 개혁은 오히려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애초 정부는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며 해체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LH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그야말로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말이 싹 바뀌었습니다. 택지 개발하고 주택을 짓는 거, 이 부분은 주공, 토공이 통합됨으로 해서 이제 일체화가 된 거 아닙니까? 그것을 허물 생각을, 그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발과 이권이 몰려있는 토지와 주택은 그대로 두고 일부 임대 사업만 떼어내겠다는 겁니다. 용두 3위 혁신에 신뢰 회복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다음은 공시가격 이슈입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택이나 빌라도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집주인들은 팔고 싶어도 거래가 잘 안 되는데 보유세 부담만 커졌다고 울상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계속 오른다는 겁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동작구 흑석동 대학가 앞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은 지 28년 된 낡은 집이지만 종합 부동산세 대상입니다. 재개발 기대감에 시세가 급등하면서 이 다세대 주택 역시 공시가격이 지난해 8억 3천에서 10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집주인은 새는 안 나가는데 훌쩍 뛴 공시가에 깜짝 놀랍니다. 공시지가 20%가 올랐더니 요즘 학생도 방이 안 나가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교육을 하니까. 종로구 한 단독주택의 공시가는 12억 4천만 원으로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500만 원입니다. 공시가는 지난해보다 20% 올랐지만 보유세는 2배인 42%가 오른 겁니다. 아파트에 이어 오늘 전국 단독주택 417만 채 공시가격이 공개됐는데 평균적으로 10%가량 올랐습니다. 서울은 원래 집값이 비싼 강남 3구뿐 아니라 일명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을 포함해 11개구가 평균치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주로 서민들이 사는 다세대와 빌라도 보유세 부담이 커진 겁니다. 문제는 공시가격이 앞으로 계속 오른다는 겁니다. 정부는 공시가를 시세의 90%까지 맞출 계획인데 현재 아파트는 70%, 단독주택은 55%로 집값이 떨어져도 공시가는 매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개별 공시지가가 뛰게 되면은 종부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게 이제 다 영향을 미치니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고 집값이 오르니까 세금도 덩달아서 같이 오르는 거고. 각 지자체는 다음 달 7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고 29일 공시가격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고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안건우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은 한풀 꺾였습니다. 이번 주 상승률은 지난주보다 0.01%포인트 떨어진 0.27%, 서울도 0.07%에서 0.06%로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정부는 이사 대책 발표 이후 패닉 바잉이 줄었다며 6월 전에 세금 부담을 못 이긴 다주택자 매물까지 쏟아지면 집값은 안정화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실제로 그런지 살펴봤습니다. 연간 보유세가 800만 원이 넘는 강남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 가장 수요가 많은 전용 면적 76제곱미터는 매물 찾기도 어렵고 그나마 나온 것도 호가가 급매물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현장에선 세금이 무서워 나올 매물은 이미 작년에 다 나왔다고 말합니다. 불만은 많이 토로하지만 어느 정도 얘기했기 때문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탄천 건너 송파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가 아파트 단지 중 간간히 급매물이 섞여 있지만 가격은 요지부동입니다. 어차피 다 버티는 거예요. 지금 팔면은 훨씬 더 그보다는 더 많이 내기는 하는데 매매할 수도 없죠, 사실은. 있는 사람들은 꿈쩍 안 해요. 세금 부담보다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거란 기대도 깔려 있습니다. 결국 정부와 집주인이 배수진을 치고 삿바싸움을 하는 상황. 또 양도세를 건드리면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세금 쪽으로만 문제가 좀 해결되면 내놓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거든요. 일단 6월까지는 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질 거란 관측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카페에서 4명 넘는 인원과 함께 있는 이 사진이 공개되면서 이 방역 위반이냐 아니냐 논란이 컸는데요.
이 서울시는 방역 위반이라고 해석했지만 이 최종 권한을 가진 마포구 위반이 아니라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5인 이상 집합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민원이 제기된 건 지난 1월 19일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카페에서 김 씨와 TBS 직원 등 7명이 함께 있는 모습이 찍혀 SNS를 통해 확산된 겁니다. 마포구청은 서울시에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해석을 의뢰했고 서울시는 지난달 초 부과 대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TBS는 사적 모임이 아니라 방송 제작을 위해 모인 거라고 해명했지만 서울시는 업무를 위한 필수 활동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마포구청은 민원이 접수된 지 58일 만인 어제 김 씨 일행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모임의 구성원, 시간, 장소, 소위 내용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제 방송 제작이 이제 필요한 필수의 모임으로 판단하고 이제 여기 방역수준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이제 된 거죠. 시민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합니다. 되게 언짢죠, 솔직히 말하면. 다 같이 이제 지키자고 약속한 부분인데 서울 시민들이 다 이렇게 5인 이상 모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좀 노력이 된 게 아닌가. 시민단체는 서울시에 마포구청의 처분을 취소하고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습니다. 서울시는 마포구가 시에서 내린 유권 해석과 다른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처분 권한은 마포구에 있어 개입하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열한열한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따로따로 뭘 따로 한다는 걸까요? 단일화입니다. 네, 후보 등록 결국 따로따로 했고 오늘 네. 하루 종일 이 단일화를 두고 후보 말도 실무진 말도 다 따로따로 혼란의 연속이었어요. 네, 중간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까지 혼수를 뒀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오세훈 후보가 요구한 단일화 방식을 수용하겠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조건을 다 수용한다고 그래서 설명을 들었더니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딴소리를 또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그 사람을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믿을 수가 없잖아. 자, 어쨌건 이 후보들은 모두 정격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후보들은 양보했다지만 이후에 실무진들이 만나면 늘 이런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실무진은 특히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이 안철수 후보와 다른 말을 한다고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태규 식인가? 뭡니까? 난 신뢰가 안 가. 전화는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까지 지금 계속 쇼를 선수끼리 진정성이 없지. 제가 무슨 쇼를 아니 그건 나중에 5분만 뵐게요. 제가. 나중에 이것도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럼 자, 만나면 또 저러는군요.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또 의견이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 오전에 김종인 위원장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만났는데요.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되는 게 중요하다는 김 위원장과 어떻게든 단일화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일부 중진 의원들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도 조금 더 두 후보에게 단일화를 좀 촉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안철수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당은 경쟁하는 상대가 아니고 함께 가는 우리다 하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단일화를 바라보는 속내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여전히 2차 가해. 어제 저희 열왕은 야랑 방송 직후에 남인순, 진선미 두 의원도 박영순 후보 캠프에서 하차를 했어요. 그런데 네. 뭐가 더 있습니까? 네, 앞서 캠프 대변인직을 사퇴한 고민정 의원까지 이른바 피해 호소인 3인방이 모두 캠프에서 물러났는데요. 고민정 의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SNS 글에 댓글이 수백 개나 달렸습니다. 응원하는 댓글도 많았지만 박원순 전 시장을 욕보였다, 피해자 결론이 났냐며 고 의원을 비판하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글쎄요, 이 인권위 조사에서도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은 다 사실이다 이렇게 이미 밝혔는데도 네. 왜 2차 가해가 계속되는 걸까요? 네, 피해자가 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한 건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비판해도 2차 가해가 아니라는 게 이들의 주장인데요. 이런 주장을 앞장서서 한 건 김어준 씨입니다.
메시지 핵심은 민주당 찍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치행위에 대한 비판은 다른 차원이 되기 때문에 그걸 비판한다고 2차 가해라고 하면 안 되죠. 친여 성향으로 알려진 진혜원 검사는 피해자에게 본인 인생 통제권을 가지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자, 피해자 기자회견이 선거법 위반이다. 그래서 이제 선관위에 신고까지 했던데 그 결과가 나왔죠. 네, 현직 서울시 공무원인 피해자가 특정 정당을 비판해서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건데요. 선관위는 오늘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며 기자회견만으로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차 가해를 이제는 그만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니 모두가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애틀랜타 총격 사건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한인 4명이 숨진 가게 앞에는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보안관도 추모 현장을 찾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채널A와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인들에게 애도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애틀랜타에서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꽃다발과 연대하겠다는 뜻을 담은 팻말이 수북히 쌓인 업소와 예고된 집회 시간이 다가오자 주민들이 모여듭니다. 총격 사건이 벌어졌던 또 다른 마사지 업소 앞에는 이렇게 촛불을 든 주민들이 모여 아시아계 혐오 범죄 규탄 시위에 나섰습니다. If you have candles, I know it's windy, please light them. 제복을 입은 수사 당국 관계자들도 갑자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세히 보니 모두 손에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집회 현장 질서 유지가 아닌 인종 혐오를 규탄하는 목소리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입니다. 사건 수사를 맡은 보안관은 충격적이었던 출동 당시 상황을 전합니다. It was very chaotic. I've been a police officer here on and off since 1994, and this is one of the worst events I've seen. 앞서 범인을 옹호하는 듯한 수사당국 대변인의 발언에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And yesterday was a really bad day for him. And 증오 범죄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수사당국의 입장도 이어갔습니다. And I just want to say to our Korean friends that we're sorry for your loss of life, and we're going to do everything we can to make a successful prosecution in this case. 연대의 외침이 울려 퍼지는 집회를 지켜보다가 결국 참았던 눈물도 터집니다. And I just want to let our community know, I want the world to know, we're better than this. Our hearts go out to these people. This was a crime against our Asian community. This was a crime against women. This was a hate crime, period. And it bothers me to see so much hate in my own community. 연쇄 총격 용의자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찾아 범행 현장과 차량으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총격 사건 용의자가 살던 집 밖은 이렇게 불이 켜져 있지만 집 안은 사람이 없는 듯 조용합니다. 몇 주 전 용의자를 만났다는 주민은 끝내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용의자가 자주 찾았다는 교회도 외부인의 출입을 경계합니다. 교회 측은 이메일을 통해 희생자와 가족들을 위해 또 용의자 롱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다며 짧은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애틀랜타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미얀마는 피로 물들고 있습니다. 시위대의 실탄에 숨진 시민이 200명이 넘었고 여기에 10대 청년과 의료진도 있습니다. 끌려간 사람들이 고문을 받고 시신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한국에도 2만 명이 넘는 미얀마인들이 살고 있는데 고국을 위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남일 같지 않다며 온정의 손길을 내미는 우리 국민도 많습니다.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외면하시지 않기를 간략하게 호소합니다. 한국에 사는 미얀마인들이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 모였습니다. 한국에 일하러 온 지 10년 된 저윈태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그럼 미얀마 현지에 가족이 계세요? 네. 그럼요. 소식을 들으셨어요? 네, 전화할 때마다 총소리가 들리고 그랬어요. 집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르고 가족들을 이제 만일 하나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고.
연락을 주고받던 SNS도 차단됐습니다. 현지 소식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 있나요? 인터넷 다 끊겨 있어서 아무도 안 올라와. 26살인데 기술자예요. 사망진단서. 네네네네. 사망자들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올려진 거예요. 그래서 다 젊은 사람들이네요. 미소년자도 많아요. 19살, 16살. 지나는 시민들도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저희도 뭔가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고요.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민주주의가 탄압이 된 것 같고 정부에서 너무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너무 같지 않죠. 제한 미얀마인들은 후원금을 모아 현지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저희 2명이 공개 수배됐습니다. 지금 미얀마 사람들이 2만 5천 명 와 있거든요. 저희 한국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이 후원금도 많이 보내고 사진전을 열고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적극적으로 돕는 한국인도 있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이 한국을 얼마나 좋아해요? 그냥 다 좋은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도 좋아했었어요. 미얀마의 그 황금 시간대는 항상 우리나라 그 드라마를 틀어줬거든요. 그 한국에 대한 인식이 너무너무 좋은데 거기에 이번 민주화 시위를 겪으면서 진짜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가 진정한 친구잖아요. SNS에 속속 올라오는 시민들의 응원 메시지. 더 이상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국경 없이 모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대한민국이 겪어봤던 아픔을 아시는가 보다 적극적으로 여러 면에서 많이 도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곧바로 알래스카로 건너가 중국 양제츠 공산당 정치국원과 만났습니다. 한국에서도 중국을 비판했었죠. 실제 만나니 더 살벌했습니다. 예정된 모두 발언 시간이 2분이었는데 미중 대표들 서로를 비방하느라 1시간 넘게 지속했습니다. 이 거친 언사들은 모두 카메라에 담겼는데요.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2+2 회담을 마친 뒤 미중 고위급 회담을 위해 알래스카로 이동한 블링컨 미 국무장관. 회담이 순탄치 않은 듯 기자들을 향해 손짓합니다. 당초 모두 발언 2분이 예정됐던 양제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15분 동안 맹공을 퍼붓자 발끈한 블링컨이 기자들을 다시 불러 반박한 겁니다. Given your extended remarks, permit me please to add just a few of my own. I've spoken to, I think, nearly 100 counterparts from around the world. And I just made my first trip, as I noted, to Japan and South Korea. Deep concern about some of the actions your government is taking. 중국 측은 외교적 결례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我现在讲一句，你们没有资格在中国的面前说你们从实力的地位出发同中国谈话. 결국 본 회담 전 모두 발언만 1시간이 걸렸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홍콩과 대만, 신장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Each of these actions threaten the rules-based order that maintains global stability. 중국 측은 미국이야말로 흑인들을 사륙하는 위선자라며 인권 문제로 되받아쳤습니다. 因为你们不能够代表，你们只能代表美国政府. 외교 만찬 일정까지 모두 취소된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는 전문가를 인용해 마오쩌둥과 리처드 닉슨의 악수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암살당한 곳 기억하시죠? 이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공항이었는데요. 당시 이 건 때문에 북한과 말레이시아 사이가 멀어졌는데 오늘 아예 단교를 하겠다고 북한이 선언했습니다. 이 말레이시아 정부도 쿠알라룸푸르에 나와 있는 북한 대사관 직원들에게 48시간 안에 떠나라고 맞대응했는데요. 양국 간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이 벌어졌던 말레이시아. 한때 무비자 교류를 할 만큼 좋았던 양국 관계가 틀어진 상황에서 말레이시아가 북한인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자 아예 외교 관계를 끊어버린 겁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 수사에 따르면 북한 사업가 문철명 씨는
술과 시계 같은 사치품 등을 반출해 국제 제재를 위반했습니다. 2019년 체포된 문 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This application, in our view, is definitely of a political character, political flavor, and should, in our view, have been dismissed. 결국 송환이 결정됐고 미국 외교 전문 매체는 제재를 위반해 북한인이 미국으로 송환되는 건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도 강대강 선대선 얘기해서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자신들도 이제 북미 대화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북한 외무성은 성명에서 문 씨의 혐의는 터무니없는 날조라며 모든 책임은 말레이시아가 지고 배후 조종자인 미국도 응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북미 간 대화 재개에 악재로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중국의 자기가 원조라는 주장, 김치에 이어서 이번에는 비빔밥까지 넘볼까 걱정입니다. 국내 드라마에 중국 회사가 출시한 비빔밥이 등장해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케이블 방송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남자 주인공이 먹는 인스턴트 비빔밥 용기에 중국어가 가득합니다. 중국 업체가 출시한 비빔밥이 국내 드라마 간접 광고로 등장한 겁니다. 이를 두고 중국이 김치에 이어 비빔밥 공정에까지 나선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문화 홍보 전문가인 서경덕 교수는 드라마 해외 시청자들이 비빔밥을 중국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빔밥 논란이 이렇게까지 번진 건 중국이 김치, 한복, 판소리 같은 우리 문화의 원조를 주장하는 일이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중국에서 유통되는 김치를 한국식 파오차이로 표기하도록 법적 강제했습니다. 단순히 표기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절임 채소 음식인 파오차이가 김치의 원조라고 주장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지금 제 앞에 놓인 이 음식은 독일의 전통 양배추 절임인 사우어크라우트입니다. 생소한 외국 이름이다 보니 우리나라에선 부르기 편하게 독일식 김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중국의 우리 김치를 두고 한국식 파오차이라고 부르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중국에서에 대한 의도는 김치의 원조를 중국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한 명칭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히 우리가 다뤄야 된다라는 거죠. 중국 민간에선 이미 김치가 자신들의 음식이라는 인식까지 스며들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강력한 움직임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일본에서 열리는 고교 야구 본선은 프로야구의 인기를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한국계 학교가 처음 본선에 올랐습니다. 동해 바다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교가가 경기장에 울려 퍼진다고 하네요. 김범석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마운드에 오른 투수부터 타자와 포수까지 눈빛으로 기선을 제압하고 우렁찬 기합으로 연습에 임합니다. 오늘 개막한 봄고시엔 본선에 오른 한국계 민족학교 교토 국제고 야구 선수들입니다. 内野手の守備力がすごく弱かったので、ディフェンス面の強化を図ってきたんですけどね。チームワークはどこの学校よりもいいかなと思いますけどね。 네, 제가 입은 것은 이 학교 야구부의 유니폼입니다. 선수들은 대회 1승을 목표로 경기 직전까지 이렇게 학교 운동장에 남아서 맹연습 중입니다. 봄과 여름 두 차례만 열리는 일본 고교 야구 대회에서 외국 학교가 본선에 진출한 것은 2차 대전 일본 패망 이후 처음. 창단 22년 만의 쾌거입니다. 1947년 개교할 때 만든 우리말 교가가 고시엔 경기장만이 아니라 공영방송 중계를 통해 전국에 울려 퍼집니다. 우익의 표적이 될 것을 우려해 방송 자막에는 동쪽의 바다로 표기됩니다. 自分たちの校歌なのでそこはあまり気にしていいですね。韓国語を学べるっていうのは僕たちの強みだと思うので 한국계 학교지만 전교생 130여 명 가운데 일본 학생이 90명이 넘고 출전 선수 18명도 모두 일본 학생들입니다. 교복 입고 가서 친구들 이름 불러주면서 열심히 큰 소리로 응원할 것 같아요. 조선통신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야구라는 것을 통해서 한일 간의 화합이 이어지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봅니다. 첫 경기로 역사를 쓰는 날은 오늘 23일입니다. 교토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오늘은 4월 하순처럼 포근한 날씨였습니다. 낮은 얇은 옷 한 벌만 입어도 충분했죠. 최고 기온이 20도에 가까워 살짝 덥게 느껴졌는데요. 내일은 봄 기온이 한풀 꺾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대부분 10도를 밑돌겠고 한낮 최고 기온 서울 12도, 대구 13도 등 15도를 넘지 못하겠습니다. 한편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는데요. 오늘 밤 제주에서 비가 시작돼 내일 오전엔 전국에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제주와 남해안에 집중돼서 최고 60mm, 그 밖에 남부와 충청, 강원 영동은 최고 20mm, 수도권과 강원 영서엔 조금 내리겠습니다. 저녁에 서쪽 지역부터 멎기 시작해서 밤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먼지를 한 차례 씻어낼 걸로 보입니다. 일요일엔 기온이 더 떨어지겠고요. 서해안과 강원 산지, 제주에는 초속 10에서 16m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개발 사업이 예정된 용인의 주민들이 LH 직원의 투기로 의심된다며 30건이나 찾아내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토지거래 명세를 일일이 조사를 했다죠. 그러고 보면 이번 LH 사태의 시작도 시민단체의 제보였고 특별수사본부엔 사흘 만에 243건의 투기 의혹 제보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감시와 적발은 원래 정부의 몫인데 어쩌다 이 생계에 바쁜 시민들이 나서게 된 걸까요? 오늘의 한마디는 뒤바뀐 감시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